요번에 이제 볼 것은 1910년대 산업정책 관련된 내용인데요. 먼저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조세 수입 정책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식민지 경영을 이제 경비는 식민지에 마련한다는 원칙 아래에 이제 여러 이제 조세 수입 정책 증대 관련된 그 법령 등을 개정했는데, 그래서 지세정을 개정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정된 지세령에 의하면 결부제를 폐지하고 지가에 따라 지세를 산출했다. 음. 그래서 지가가 오르면 당연히 지세도 오르는 그런 걸로 했죠.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연초세와 주세 같은 세율을 인상을 했다. 연초제는 이제 그 담배 세금을 얘기하고, 주세는 이제 수대붓는 세금을 얘기하죠. 그리고 전매제도를 실시했는데 담배, 뭐 인삼, 뭐 지금도 실시했던 거죠. 그다음에 소금, 좀 특이한 게 좀 아편에 또 이게 전매제를 실시했다는 게 있는데, 하여튼 그리고 이제 조선 관세 정률론을 따라서 주요 수입 상품에 대한 저율 관세를 부과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 이제 상품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 좀 눈여볼 게 뭐냐면 1910년대까지만 해도 그 일본 상품이 한국에 들어올 때 관세가 부과됐다는 거예요. 관세가. 이건 이제 뭐냐면 서구 제국주의 눈치를 봤다는 거예요. 일본이 초창기 때는. 그래서 그 당시 일본의 물건도 관세를 부과한 것처럼, 그러니까 서구 제국주의 국가도 이렇게 관세를 부과한 것처럼 일본의 물건도 관세를 부과하는 그런 이제 정책들 했던 거죠. 물론 관세 세율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었기 때문에 크게 이제 뭐냐 들어가는데 큰 지장은 없었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관세를 부과했다는 거죠. 일본 상품에. 자, 근데 이 관세가 1923년에 철폐가 돼요. 자, 1923년에 철폐되면서 이게 이제 나중에 뭐와 연결되냐면 그 울산 장려운동의 저 배경이 돼요. 이건 뒤에 좀 얘기를 할 텐데. 그다음에 이제 1910년대 대표적인 이제 산업정책 하면 회사령이죠. 그 회사령이 1910년에 실시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요. 자, 회사 설립은 조선총독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신고만 하는 게 아니라 허가를 받아야 돼. 그리고 조선 밖에서 설립한 회사는 조선의 본존임이나 지점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조선 정부의 또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회사의 복령에 따른 받아는 명령과 허가 조건을 위배하거나 공공질서나 성량한 풍습을 반하는 행위를 할 때, 요건이 뭐냐면 그 당시 회사에서 예산을 이용해서 민족 자금을 이제 민족운동 자금을 마련하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이제 만약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이걸 이제 총독부에서 회사 취소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음. 이런 것들을 이제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배경을 보면 일본의 영세 자본을 보호하고 식민지 수탈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일본 자본의 지출을 유도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영세 자본은 이제 유입은 허용하지만 또 대규모 일본 자본 진출도 방지하는 것도 있어요. 왜냐면 대규모 일본 자본이 들어오면 일본 국내 산업이 어떻게 돼요? 공동화되잖아요. 예. 그래갖고 이걸 방지한 측면도 있었다라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민족 자본 성장과 외국 자본의 진출 통제함으로써 그 한국을 상품 판매 시장과 원료 공급지 확보를 하겠다. 그래서 조선 그 민족 자본들을 주로 되게 소규모에서는 허용을 해주는데, 중요 자본들, 중요 산업 같은 경우에는 어, 민족 자본이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주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중소 자본들, 일본의 중소 자본들이 투자도 이렇게 유도를 한 거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제 산업 구조를 재편을 시키려고 했죠. 자, 방법은 이제 총독의 허가제고, 일단 성립 후에도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요. 자, 결과 그 민족 자본들은 이제 법인화를 통해서 산업 자본화를 봉쇄시키죠. 그래서 민족 기업들은 주로 경공에 한정을 시키죠. 일제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미업이나 피업, 제분업, 요업, 방직업 이렇게 이제 하고, 자, 일본 자본들은
주요 시설들 이제 주제 전기, 철도, 금융 일본의 대기업 자본들이 이제 뭐냐면 장악을 하는데 그 중소자본들 고리들 하고요. 근데 대자본들이 그 미쓰이나 미쓰비시가 일부 진출하긴 했지만 거의 대부분 중소자본들이에요. 이들은 이제 통제가 됐어. 요 자본들은. 왜냐면 아직까지 일본이 국내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식민지 투자에 대해서 대기업이 식민지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일본이 통제를 했거든요. 이게 통제가 풀리게 된 거는 1920년대에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일본의 국내 이제 독점 자본주의가 형성되고 자본 투자가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조선의 투자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허가제에서 신고를 바꿔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일본의 대기업 자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럼 관련된 이제 그 내용을 볼게요. 여기 855번을 볼게요. 자, 해사량에 따라 조선에서는 해사를 세우려면 총독의 허가가 이제 받아야 되며 합법적으로 성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해사라도 공공질서나 숙량한 풍속에 위반되고 행할 때 총독이 이를 해산할 수 있다. 요때는 이제 이 말은 뭐냐? 요거는 그 민족자본 기업가들이 이걸 자기 해사를 이용해 갖고 독립운동을 지원할 경우에 이걸 해산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금융자본을 볼게요. 자, 일본은 조선 내 동양척식회사 내부의 금융부와 그 다음에 조선은행, 식산은행을 두죠. 조선 3대 금융기관. 그래서 조선은행은 1909년에 한국은행이었죠. 그 당시에 대한제국이었으니까 이제 한국을 쓰다가 나중에 일제가 침략한 후에 1911년 식민통치 시대에 이 조선은행으로 개편됐어요. 이름이.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를 조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조선은행이 제일은행을 이제 제치고 이제 중앙은행을 해요. 그래서 조선은행권을 이제 발행을 하죠. 이 조선은행권을 발행할 때 그 당시 이제 지폐에 이토 시도부미를 이제 뭐냐면 지폐에 새겨놓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너무 반발이 큰 거야. 아무리 일본이 우리나라 통치하더라도 이토 시도부미가 임진왜란을 일으킨 주범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인물상을 이제 그리는 게 아니라 신화적 인물 뭐 수아바보지나 그런 것들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지폐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자, 그다음에 동양척식회사 안에서 그 금융부가 설치됐죠. 그래서 이제 일본 시장에서 외채를 모집한 자금으로 금융 업무가 이제 본격화되고 그다음에 조선의 식산은행을 뒀죠. 6개 농공은행을 합병해서 설립했죠. 자, 식산은행을 통해서 이렇게 했다. 그다음에 금융업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했고 금융조합과 농공은행을 설치했다. 뭐 이런 것들. 강상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조선 강화옥론을 내리죠. 이것도 허가제예요. 그 위반 시 이제 벌금 및 허가를 취소하는데 주로 기존에 이제 한국인 경영했던 강상 등 거부하고 경제성 있는 경우 일본에게 이관시켰어요. 그리고 별로 경제성이 없는 것들만 한국인들이 좀 하도록 일부 허용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어민들 어장 독점을 봐야 되는데 이때 조선 어업령을 이제 공포를 해서 어업을 총독의 허가상을 건쳐놓고 그 다음에 어업조합을 설립해서 일본인 중심으로 운영했고요. 그래서 거의 일본인 사람들이 어장을 독점했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조선 가옥령과 관련된 이제 강상 등록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858번. 일제는 일제는 법령에 입각해서 일본의 법령에 입각해서 그 한국인이 경영하는 이게 법령이 뭐지? 지워야 되겠네요. 자, 한국인이 경영하는 강산에 대해서 강로권의 등록을 거부했다. 또 한국인이 새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경제성이 없는 것은 접수했으나 등록 후 경제성이 높은 걸로 판명될 경우에 등록을 취소하고 일본인들에게 넘겨주는 방식으로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자, 산림자원의 수탈을 볼게요. 산림령을 공포했는데 이 1911년 3.1령은 그 전에 3.6령 있죠.
예전 시험 문제 나온 이 삼림령을 뭐냐면 바탕으로 학대 개편된 거야. 그래서 이제 일제는 1911년에 산림령을 공포해서 임야조사 사업을 벌였고요. 그 토지조사와 함께 그 신고제로 채택을 했죠. 그래갖고 이제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산림을 비롯하여 마을 주민들이 공유지로 사용해왔던 임야 등을 일제가 뺏었다. 자, 그래서 농민들은 마을 공유지에 들어갈 택감을 할 수 있는 권리마저도 빼앗겨 버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1911년 산림령 반포 내용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산림의 이용이 금지되면서 하전민의 어떤 생존권이 박탈당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 임야조사령을 내렸는데 임야조사령은 신고주의 원칙에서 소유권이 확정됐죠. 그래서 국유지를 임야를 약탈하는 데 이용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제가 이제 우리나라 약탈을 원하게 하고자 이런 철도나 도로, 항만 같은 걸 정비를 했죠. 도로 구축이라든지 도로 취재 구축 등을 제정해서 도로망을 완성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고속도로 제정 국도 있죠. 국도의 기본망은 다 일본 애들이 깔아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도로를 통해서 철도 이동해갖고 철도에서 다시 물건을 실은 다음에 항만 내갖고 이제 일본에 이제 필요한 물자들을 빼오는 방식으로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또 일본 상인들이 진출할 때도 그런 식으로 진출을 하죠. 일본 물건이 진출할 때도. 그래서 원료 공급자 상품 시장을 원활히 하게 해서 이런 철도나 도로, 항만 같은 걸 정비해서 뭐냐면 수출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좀 읽어볼 게 뭐냐면 그 앞에 언급했던 이제 산림령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요거와 임야조사정하고 860번, 861번을 보죠. 자, 1908년에 우리나라 정부는 산림법을 제정해서 엄히 우리나라 정부가 아니라 통감부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제정해서 임야를 제신리,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을 구분하였다. 이 중 공유림을 간섭했다는 것을 많았기 때문에 문서위에서 소유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웠다. 자, 임야조사정 역시 신고주의를 적용해서 증빙서류 갖추어 신고해야만 소유권이 확정이 되는데 이것이 불가능한 토지는 국유림을 편입시키고 그 다음에 그 국유를 편입시키고 일본에게 넘어갔다. 소유권이 일본에게 넘어간 후에 우리 민족의 산림 이용은 엄하게 금지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됐고요. 자, 임야의 토지와 같은 수탈이 행해졌다. 우리나라는 농지보다 임야의 소유권이 불확실하여 마원이나 그 다음에 문중에 공유하는 산들이 많았다. 방시 소유의 산림은 그 일반인들의 이용을 금지됐으나 사찰 소유나 산이나 능무에 딸린 산 등에서 홀배는 정도는 인근 주민이 자유롭게 허용되었다. 그 밖의 산들은 주인이 없는 마을에 공유재산을 할 수 있다. 뭐 등등해서 그 당시 신고주의 하려고 해도 그게 소유관계가 토지보다 더 불명확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신고가 안 되고 산림령이나 임야조사령에 따라서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산미증식계획을 보자. 산미증식계획은 15년 기출문제 나왔어요. 이게 이제 그때 내었던 명분을 이제 쌓은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때 조선 내 쌀 수요 대비 쌀 수출을 통해서 그 경제 항상 도모, 제국의 식량 문제 해결. 제국이란 일본이죠. 일본 국내에 이제 식량 문제가 많아가지고 그때 쌀이 잘 공급이 안 되고 쌀 폭등도 일어나고 내각이 교체되는 등 같은 정치적 위기를 맞이했거든요. 자, 산미증식계획의 목적은 일제가 조선을 일본 식량 공급지로 만들어서 실시한 농업정책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배경을 이제 보면요. 자, 이때 일본 자본주의가 이제 급속하게 발전시키려면 저임금 정책을 유지해야 되는데 문제는 저임금을 유지하려면 그 저미가 정책이 필요하죠. 곡물가가 높으면 그러니까 이제 쌀값이 높으면 저임금 정책을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당시 일본이 산업화 과정에서 이촌항도 현상이 확산됐기 때문에 그 농촌에는 젊은 사람이 없어요.
다 공장에 가 있지. 그러다 보니까 농촌의 노동력이 딸리게 되죠. 그러면 식량 부족 상태가 초래되게 되고 쌀값이 폭등하게 돼. 그래서 이 부족한 쌀을 한국에 수탈하려고 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하고요. 그래서 조선을 식량 공급 기지로 만들려는 심리 정책으로 시작을 했고요. 여기 이제 서로 연결된 거고 3번은 일본 독점 자본 성장하고 관련됐어요. 요거를 설명하려면 1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이제 아시아 시장을 장악을 하기 시작해요. 유럽 자본이 물려난 상태에서 그래서 일본이 급격하게 경제 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기업들이 이제 돈이 많아지죠. 그리고 이제 일본에 투자할 데가 없으니까 이제는 쌀 농사에 이제 투자를 하게 돼. 그리고 조선총독부도 뭐냐면 이게 회사정을 개정시켜 가지고 폐지시켜 갖고 허가제에서 신고제를 만들게 되죠. 자, 이런 거 연결시켜서 같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본의 독점자원은 1920년대 쌀 농사에 투자를 했고 30년대 들어가서 중화학공업 같은 거에 투자를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산미증식 기획은 꼭 3번에 거쳐서 실시했어요. 그래서 20년대 30년대 초반까지 2번에 거쳐서 실시했고 그다음에 3차 계획 같은 경우 40년대에 다시 재개했는데 엄밀히는 3차 계획은 이제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배경이나 목적하고 좀 거리가 멀고 이건 이제 전쟁 기간이다 보니까 이제 공출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이건 3차 계획은 빼가지고 보통 우리가 산미증식 계획하면 1차고 2차 계획을 얘기하죠. 자, 그래서 1차 계획을 보면 1920년, 25년까지 이제 그 실시했는데 일본의 부당했다 재원조달 어려움, 소장료가 높아서 지주들이 토지 계약에 투자보다는 토지 구매에 열중해서 실패했다. 그래갖고 이제 이 말은 뭐냐면 지주들이 이 토지를 뭐냐면 사들여 가지고 그 뭐냐면 이걸 생산력 높게 만드는 것보다는 이 토지 구매를 한 거야. 여러 가지 목적들, 소작물을 받아먹는 것도 있겠고, 그 다음에 토지 땅 투기에서 이제 이익을 챙기는 목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 그 일본 그 총독부가 원하는 방식, 일본 정부가 원하는 방식으로 한 게 아니었어. 일본 총독부나 일본 그 정부는 토지를 개장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생산력 높이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여기서 뭐 개인적으로 이제 뭐냐 소작물 받아먹거나, 땅 투기해갖고 시세 차익을 하거나 개인적으로 좋은 거지. 일본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2차 시행은 이제 1926년 34년까지 이렇게 했는데 조선 농해정을 제정하죠. 일단 이제 뭐냐면 법적인 어떤 제도적인 시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정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투자 자본 중 정부 알선 자금 비중을 높여서 지주 부담을 경감을 시키고요. 또 지주 중심의 농해를 설립해서 이 농해를 통해서 이 농사 개장에 필요한 자금들을 은행에서 저리자금으로 빌릴 수 있도록 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일본이나 한국의 대주주들이 토지 집적, 그러니까 예전에도 큰 땅을 많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걸 통해 더 많은 이제 땅들을 소유하죠. 그래서 중소농민의 땅들이나 중소지주의 땅이나 일반 농민들의 땅도 자기 토지를 만들어갖고 대농장을 확대하기 시작해. 어. 그래서 이제 일본의 대장성 예금부나 뭐 동양척지 주식회사, 식상회사, 은행 저지자금을 융자를 시키면서 그다음에 일본의 대주주와 한국인 지주들도 일부 지주주들이겠죠. 저지자금 융자해서 산미증식 계획을 참여를 유도하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산미증식 계획이 34년에 끝난 이유가 일본 국내 상황 때문에 끝난 거야. 그 당시 일본 국내에서도 쌀 농사에 많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예전에 부족했는데 쌀이 이 당시엔 남아돌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가인 생산을 하게 되죠. 농업공원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 내에 있었던 이제 쌀을 젓던 지주들이 반대를 하죠. 조선 쌀이 들으면 쌀값 떨어진다 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일본 내부 반발을 부닥쳐서 1934년에 이제 중단되게 돼요.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면 삼리신식 계획의 이제 방법상 두 가지 특징을 이제 볼게요. 이게 99년도 기출에 나왔던 건데요. 하나가 이제 토지 개장 사업과 또 하나가 농사 개장 사업 두 가지 볼 수 있어요. 자, 토지 개장 사업은 여러 가지 이제 있는데 관계 개선, 수리 시설 이제 하죠. 예. 왜냐하면 수리 시설 같은 걸 만들어야지 농사를 잘 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천수답이 많았어요. 천수답.
이 천수다가 뭐냐면 수행시설 없이 하늘의 비만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풍년의 어떤 것들이 이제 풍년이 많이 늘어나고 그 뭐 자연 그 강우량에 따라서 이게 수확량이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인위적 관계에서 수익시설을 만드는데 문제 수익시설을 만들려면 자체 돈이 필요해 많이. 그래서 수의조합을 만들어요. 수의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지목전환. 그래서 원래는 밭이었는데 밭농사를 짓던 건데 뭐 논농사를 짓도록 이렇게 하거나 그 다음에 개간 간척을 하거나 그 다음에 천수닭 같은 경우에는 수의시설 통해서 수의답 시키거나 자 이렇게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수의시설을 만드는 건데 이제 수의조합을 만들 때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이제 예를 들어갖고 여기 뭐 의정부 지역에 수의조합을 하나 만든다고 해요. 그러면 모든 의정부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는 뭐 중소지주도 있을 거고, 그래서 자작농도 있을 거고, 대지주도 있을 거고, 그죠? 근데 여기 토지에 이제 뭐 한 3, 반 이상만 2분의 1 정도만 허락을 맡으면 그 자기가 거기 수의조합에 들어가지 않아도 의정부 수의조합에 강제로 개편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수의조합비를 내야 돼. 근데 수의조합비가 그렇게 뭐냐면 싸지가 않아요. 되게 비싸. 의무적으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지주 같은 게 원래 자본이 많다 보니까 금방 내겠죠. 근데 중소지주나 뭐 자작농 그런 사람들은 돈이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빌겠어요? 은행에 빌려주죠. 근데 은행 입장에서는 얘네들은 신용도가 좀 낮고 떼일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자를 높게 해갖고 빌려줘. 고리대 빌려주고 만약 대리주가 와서 돈 빌려달라 하면 얘는 저리도 빌려줘요. 네. 그러면 이제 시간이 나면 이제 중소주나 자산가들이 이 고리의 은행 빚을 갚지 못하면 은행이 이제 그냥 빌려준 게 아니었죠. 땅을 담보로 해갖고 빌려주겠죠. 땅을 이제 저당 잡힌 땅을 갖다 팔면 이 값싼 그 나온 저당 잡힌 땅들 누가 사들이냐면 일본인 대주주나 한국인 대주주 사들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앞에 있었던 그 토지조사사업 때도 자작농이 많이 몰락했는데 요때는 자작농뿐만 아니라 중소지주층도 몰락을 하고 그래서 모든 토지들이 상당수의 토지 한국인 대주주나 그다음에 그 당시 일본인 대주주에 집중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문제점에 이제 등장하게 돼요. 그 다음에 농사기장을 일본식 이제 풍토에 맞게 일본식 밥맛에 맞게 하는 건데 일단 품종을 개량하고 그 다음에 화학 비료 같은 걸 사용해서 이제 뭐냐면 농업 생산을 올리고 경종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토지 그 농사 짓는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일본식으로 바뀌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냐면 그 농사 개량이 있었다. 그 예전에 1999년에 이제 토지 개량 사업과 농사 개량 사업이 각각 쓰시오 문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관련돼 갖고 잠깐 읽어볼게요. 869번, 868번을 이제 읽어봐야 되겠네요. 예. 자, 토지 개량 사업은 수리 관계 시세 설치 확충을 통해 미관지의 개간과 천수답의 수리답을 꾀한 건데 실제 수리 지역 내의 소작농 인상, 수세의 그 소작농 증가 등 미국의 수탈과 대일 반출을 강화시켰다. 따라서 소작쟁이가 나타나고 발전할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이 형성되었다. 또한 대지주 위주의 토지 개량 사업 시행과 가중한 수리 사업비와 수세의 부담은 중소지주 및 자작농, 소작농의 몰락을 가져와 지주와 소작농의 계급적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869번을 보면 막대한 자금은 동양척지 주식회사나 식상은행에서 낮은 이자로 대부하고요. 요때 낮은 이자 대부한다는 건 여기 빠졌지만 그 앞에 그 대지주들 대상으로 중소지주가 아니라 자, 이들은 여기에서 단시 1% 내에 이자를 덧붙여 개인이나 수의조합에 또 빌려줬다. 그러니까 대지주 중에 은행에서 뭐냐면 빌린 것을 저리로 빌린 것을 1, 2%또 붙여가지고 개인이나 다른 사람 수의조합에 또 빌려주고 이렇게 해서 고리대금을 이용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이제 받고 뒤에 넘어가죠.
산미진식계의 부진을 보죠. 그래서 원래 이제 생산량은 늘었지만 그 계획량, 원래 계획량보다 증상량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보면 토지 기장을 계획해서 농산물 증대시켜 일본 쌀을 수출했지만 토지 기장은 어느 정도 됐는데 문제는 농법 개량이나 이런 품종 개량 이런 것들이 잘 안 돼갖고 실적이 미비했고요. 그 다음에 불황으로 1929년에 이제 이후에 불황이 닥쳤죠. 그래서 산업자금 조달이 난간했고 특수회사 설치가 안 됐다는 거. 그 다음에 당시 토지 기장의 수입보다는 토지 소유에 대한 이익, 아까 이제 집가들 이제 토지 투자를 내갖고 투기를 내갖고 이익을 챙기거나 그 다음에 뭐 소작농 고유의 소작농을 받아먹거나 이런 거에 해갖고 이제 높아졌다는 거 수익이. 그다음 농민들 강력한 반발 등등 해갖고 원래 계획량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생산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 결과를 볼게요. 이 결과가 99년 기출문에 나왔던 거예요. 이거 좀 보면요. 증상량이 계획량보다 적은 가운데 수탈량은 오히려 많았죠. 예. 그래서 증상량이 원래 계획보다는 적었지만 이 계획량에 맞춰갖고 수탈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만성적인 식량 부족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부족분을 그 당시 중국부터 콩과 조 이런 것들을 수입해서 먹었고요. 그다음 수의조합이 지주들 중심, 특히 대지주 중심으로 이제 운영됐기 때문에 아까 이제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더라도 중소주주나 자장농 같은 경우에는 뭐야, 되게 고리도 빌려주고 일본이나 조선인 대지주 같은 경우에는 저리도 빌려주죠. 네. 그래서 얘네들이 또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 빌려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중소지주, 자장농, 소장농 등은 농업군용에 배제되고 소지조합비가 부담이 되게 높고 고유의 소장농 등등 해갖고 많은 땅들을 또 뺏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토지 기장이 강조되어 전체 자금의 90%가 되게 이제 2억 8,500만 원 같이 여기 할당되었다. 이러한 자금들은 동척, 그러니까 이때 자금은 정부가 이제 지원한 자금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자금들은 동척과 식사은행에서 낮은 이자율로 대부됐고, 자, 여기에 다시 1% 내의 이자가 덧붙여 개인이나 수의조합을 빌려줬다. 아까 좀 했던 얘기 또 했네요. 예. 그래서 이제 요때 그 저리 자금의 혜택을 받은 사람은 일본인 대주주와 약간의 한국인 지주주만 혜택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앞에 산미증식 계획도 앞에 이제 그 토지조사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요거는 이제 지주계층 신미지 지배체제를 더 강화시켜놨어. 그래서 신미지 지배체제로서 담당자 편입되어 신미지 지배에 대한 사회적 기반을 마련했고요. 그래서 그 당시 지주층이 새로운 지주층이 형성돼서 일본인 대주주에게 이제 또 토지가 집중이 됐고 총독부 권력과 지주층의 정치적 결합이 일어나 지주층이 지방 협의에 포섭됐고 이때 이제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토지를 지키기 위해서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이제 뭐냐면 등장을 했죠. 대개 보면 이제 민족주의자들 상당수가 지주나 뭐 그 당시 부르주아 출신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은 민족 운동을 해야 되겠고 근데 너무 이제 총독부의 개긴 모습을 보여주면 자기 재산이나 토지는 이제 뺏길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운동을 한 거지. 타협적 민족주의 방식으로 자치론 주장하거나 문화 운동하거나.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가 뭐냐면 쌀 농사 위주로 하다 보니까 미국의 상품화, 그러니까 미국의 단자 형성이잖아. 그래서 이건 쌀 농사만 짓다 보니까 쌀값이 떨어지거나 뭐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이제 쌀을 판매하지 못할 경우에는 농가 경제에 큰 타격을 주게 되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고 그다음에 그 당시 대주들이 이제 토지를 이제 직접 함으로써 농장들 대농장들이 형성됐잖아. 근데 이 대농장들은 종조는 50%도 고유지만 더 걷어요. 소작을 70% 그렇게 걷어. 그러다 보니까 1920년대는 생종형 소작쟁이들이 많았어요. 예. 고유의 소작농이나 이런 것들에 반발해갖고 이제 소작쟁이들이 많았고 그래서 이제 농민운동이 본격화되고요. 그때 이제 조선노동 총동맹이 결성되죠. 이게 나중에 이제 조선노동 총동맹과 조선농민 총동맹으로 이제 분리되죠. 1927년에
조선농민총동맹으로 분리돼 나가죠. 자, 조선총동 자, 농민총동맹으로 분리돼 나간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데, 자, 농민생활 악화되어 또 하정이 되거나 만주, 일본 등지 이주민이 증가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요거는 그 앞에 1910년대 그 토지조사도 마찬가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축적된 잉여 자본을 한국에 투자해서 높은 이윤을 획득했다. 그 당시 이제 그 대기업들이 이제 이렇게 한국에 자본 투자를 이제 하게 되게 됐다는 거. 이런 내용들 이제 결과 내용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줄을 한번 좀 읽어볼게요. 여기 보면 이제 875번 이렇게 이제 보고요. 874번을 봐야 되겠네요. 네. 요거 두 개 읽어볼게요. 자, 삼미진식 계획에서 강조되었던 토지 개장 사업에 관련해서 많은 수리조합이 설립되었다. 수리조합은 반간제적인 조직으로서 반간제적 반대 반자가 아니라 반반자예요. 반반자. 관계 사업을 담당했는데 총 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있으면 설립할 수 있었다. 따라서 몇 사람의 대지주의 일반적인 결정에 의해서 조합이 결성될 수 있었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었죠. 그러니까 토지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됐다는 거죠. 일단 조합이 결정되면 비록 새로운 수의 시설이 필요도 하지 않는 사람도 조합에 강제로 편입돼 조합비를 내야 돼요. 자, 이같이 결성한 조합의 운영도 누구 중심이었죠? 대지주 중심이었죠. 네, 그래서 강제 편입된 한국 중소지주나 자장농들이 불이익을 당했다. 그다음 875번을 보면요. 조선에서 종래의 정통적 지주 이외에 신흥 지주층이 형성되는데 이 신흥 지주층은 대부분 이제 일본에서 건너온 사람들이죠. 일본 대지주들. 그 대지주 가운데 일본인 대지주에게 토지가 집중됐다. 흔히 신흥지주들은 쌀 생산과 상품화 과정에서 점차 일제에 종속되어 갔다. 조선 총독부는 이들 신흥지주층을 중심으로 하는 지주층을 조선 지배의 사회적 지주로 삼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 그 식민지 지배를 위한 사회적 기반을 수행하는 데 이용했던 것이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876번은 이런 산미증식 계획에 형성된 이제 그 지주층들이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뭐냐면 조선총독부와 유착이 되고 조선총독부가 원하는 방식으로 행동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한국의 대지주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막 그 뭐냐면 민족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총독부의 보호가 필요하죠. 그래서 총독부가 원하는 어떤 타협적 민족주의 운동 경향을 띠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해서 이런 것들이 민족 분열 정책과 또 연결돼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876번도 한번 읽어볼게요. 1920년대 일제 농업정책은 증산을 통해 수탈 정책인 동시에 지주 육성책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전개 과정은 조선 총독부의 권력과 지주층의 정치적 견학 과정이었다. 자, 조선 총독 사이토가 문화 정치를 포방하면서 지방 제도를 개정하여 각 지방의 지주층을 지방 협의회 위원회의에 협의회 의회원으로 포섭한 것이라는가. 지주와 자본가층의 기반을 둔 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을 일제의 지배체제로 끌어들이는 과정은 산미증식 계획이 일제의 민족 분열 정책을 뒷받침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요. 한국사 능력검증 시험을 볼게요. 자, 다음 같은 배경에 실시한 조선총독부 정책의 결과를 보는 것은 자, 일본 내 소비는 살 소비는 양간 6,500만 선인데 생산고는 5,800만 선에 넘지 못해 해마다 그 부족분을 제국 반도 및 외국의 공급에 의지하는 형편이다. 그래서 장내 쌀 공급을 계속 부족해질 것이고 따라서 지금 미국의 중수 계획을 수립하여 일본 제국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주는 것이 진실로 국제상 근무를 하겠다. 자, 이거는
1920년대 산미 증식 계획과 관련된 내용이죠. 여기 있네요, 이미. 예. 그다음에 이제 보면 지주와 소작농이 줄어들고 자작농이 늘었다. 아니요, 자작농이 오히려 줄어들었죠. 음. 그다음에 조선인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점차 증가되었다. 쌀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만주에서 조와 콩 이런 것들을 받아 먹잖아요. 네, 틀렸고, 그다음에 쌀 생산이 늘어나 조선 농민의 생활이 크게 향상되었다. 야, 틀리죠? 그다음에 일본의 그부터 쌀 반출량이 증가해 목표량이 근접했다. 예, 맞죠? 여기에서 이제 주의할 것은 증상량은 계획대로 뭐냐면 하지 못했어요. 계획대로 하지 못했죠. 근데 여기는 반출량이죠. 반출량은 목표량에 접근했어. 왜? 왜냐 증상량 계획대로 하지 못했지만 그 부족분들을 한국인들이 먹던 쌀을 뺏어다가 갖다 바친 거냐. 일본어 유출된 거잖아. 그래서 요건 답이 4번이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이 부족한 식량을 연해주에서 들어오는 작곡을 대신했다. 아, 연해주가 아니라 만주죠. 연해주 같은 게 추워가지고 거기에 뭐 개발도 안 됐고 인구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들어올 뭐 작곡도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잠깐 풀어볼게요. 자, 다음 도표와 관련된 시책에 대한 설명 바르게 말한 것은 그래서 이제 시기에 보면 1920년부터 해서 22년 이렇게 있는데 쌀은 생산이 증산됐지만 그렇게 많이 생산되지 못했는데 이에 반해 수탈량은 크게 늘었죠. 자, 그 결과 이제 보면 1번은 틀렸고 일제강점기 조선인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꾸준히 증가했다. 틀렸고요. 자, 조선의 부족한 식량을 연해주에 들어오는 작곡을 수비했다. 대신했다. 이건 또 틀렸죠. 만주 지역이니까. 자, 미국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종자기랑 수입 시설비를 면제해줬다. 아니죠. 자기 돈으로 다 하는 거죠. 네. 수입 시설비를 부담을 했고, 자, 이 시책에 따라 쌀 생산이 늘어 조선 농민 생활이 크게 향상됐다. 이건 아니고요. 자, 여기 맞죠. 1920년대 일본으로부터 쌀 반출이 늘어 거의 목표나 가깝게 수탈했다. 그 앞에 있는 내용은 이제 약간 어, 번영해서 낸 것 같아요. 자, 3번 문제는 각자 풀어보시고 20년대 산업 정책을 볼게요. 자, 20년대는 이제 1차 세계 끝난 후에 일본 자본이 본격적으로 진출했던데, 독점 자본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선 총독부 입장 올 때는 이들을 빨리 유치시켜가지고 뭔가 조선 내 공장을 돌리거나 쌀 농사에 투자하거나 그래야 되겠죠. 예. 그래갖고 이제 해산을 폐지하고 그 당시 그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로 만들었어. 일본 자본의 진출을 원활히 하는 거죠. 일본 자본도 이제 아직까지는 뭐 대기업이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올 때는 아니고 물론 대기업 일부가 좀 더 1910년대 더 왔지만 주로 이제 경공업, 쌀농사, 농업 위주 이렇게 했죠. 중소자본 위주고. 그런데 이제 30년대 넘어서 이제 대기업 진출이 더 뭐냐 가속화돼요. 그래서 중화공업 이런 것들을 했고 일본 총독부 입장을 볼 때도 적극적으로 이런 자본들을 유치시키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그 조선사의 문제가 일자리 부족이었거든요. 지금도 일자리 부족으로 상당히 많이 많잖아요. 그래서 젊은 층들이 일자리가 없는 거야 이게. 어.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줘야지 뭔가 사회가 안정되고 그다음에 또 공장을 많이 지어야지 또 뭐냐면 또 그 전쟁하는 필요한 물자도 많이 생산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유치시키려고 노력을 했어. 그 당시 일본의 대기업들. 그래서 대기업이 10년대는 조금, 20년대는 약간 더 많이, 30년대는 본격적으로 진출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간세 철폐인데 1923년에 간세가 철폐됐죠. 그래서 다른 나라 상품에 대해 간세 장도를 쌓는 대신에 이제 일본 상품의 조선 진출에 간세를 철폐해요. 10년대까지만 해도 이제 서양 눈치를 보다 보니까 저유지만 간세를 부과했는데 다만 여기에서 예외적으로 면직업과 주준을 제했어요. 왜 이걸 제했는지 잠깐 가만히 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은 교과서나 뭐 다른 책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생각하기로는 면직업 같은 게 노동지역적인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면직 같은 게는 이제 노동 지역적이다 보니까 그렇게 기술 수준도 크게 필요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선에서 이제 노동자들이 일본 노동자보다 훨씬 더 반값으로 일을 하니까 얘네들이 만든 물건들이 거꾸로 일본 건너가면 일본 방직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으니까 면직업자들이 그래서 이제 금지시킨 것 같고 주주는 왜 제외시켰냐면 그건 아마 그 일본 이제 정통 그 소주업계 주주업계 반발 그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제외시킨 것 같아. 그렇지만 나머지 상품들은 다 간세를 철폐시켰다. 그래서 이제 일본 상품 수출이 확대되니까 이게 이제 무슨 장려 운동에 연결되냐면 물산 장려 운동의 또 배경이 되죠. 그런 거와 연결돼 갖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한번 봤고 그 뒤에 넘어가서 병창 기지화 정책을 보자. 자, 그 식민지 경제 정책의 변화 배경을 보면 이제 대공황이 발생해서 대공황 몇 년에 발생한지 아시죠? 예, 1929년에 발생을 하니까 그 당시 후발 자본주의 국가에 이제 일본에게 큰 충격을 주죠. 왜냐면 일본은 분류 경제를 하긴 했지만 그렇게 이제 식민지나 본국의 시장이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 분란이 가속화되죠. 시덥자가 증가되고 정부에 대한 비난이 가중되고 그리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력들이 이제 활발히 활동하고요. 그 다음에 또 30년에 들어와서 이제 군부 중심의 우익세력이 급성장하게 돼요. 군부 내에서 이제 쿠데타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만주 침략 같은 거에서 대륙 침략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하고 싸우게 돼. 31년에는 그 당시 만주 사병이 일어나고 37년에는 중일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런 여러 가지 물자들, 군수 물자들을 공급을 해주는 역할을 이제 한반도에서 하게 되는데 이게 병창 기지화 정책이에요. 병창. 그러니까 군수 물자들 뭐냐 보급해주는 역할을 한반도에서 하는 거야. 그러면 군수 물자들은 어떤 게 있을까? 일단 어, 무기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무기를 만들어야 되냐 공급 필요하죠. 또 뭐가 있겠어요? 쌀도 공급해줘야죠. 식량도 공급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농공병진이라는 슬로건을 내렸어요. 요거 예전에 공군력 기준에 나왔던 거죠. 농사와 공업을 뭐냐면 같이 하자. 그래서 했는데 그래서 전쟁 수행에 위해서 군수물자 생산 기준 삼고 요때 뭐 남면 분야 정책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죠. 남면 분야 정책 남쪽에는 목화를 만들고 북쪽에는 양을 키운다는 거. 그래서 그 당시 목화를 통해서 면직물 만들고 양을 통해 모직물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그 일본의 방직업자들을 뭐냐면 보호하기 위해서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했어요. 그다음 중공업 육성 정책, 경공업에서 군수공업 체제로 전환이 되죠. 왜냐하면 여기 무기 같은 것들을 만들어야 되잖아. 예. 그래서 요때 이제 일본 대자본들이 더 1930년대는 활발히 진출하죠. 왜냐하면 군수공업이나 중화학공업이나 이런 것들은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잖아요. 중소자본 가지고 안 되겠죠. 자 그리고 발전소 및 철도 건설을 통해서 군수공장을 원활히 돌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스타트했던 것을 빨리 이제 대륙으로 운반하는 그런 역할을 했죠. 자 그래도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병창기지학 정책의 목적은 일제 전쟁 수행을 목적을 호일시하고 목적을 원활히 하고 원활히 하는 수월 예, 수행과 그 다음에 한반도 경제에서 식민지 경제체를 예속화시킨다. 그래서 경제 분력을 형성했다. N경제를 이제 만든 N분력 경제라고 하죠. 뭐 잘 알려지지 않지만 깜짝이야. 자, 잘 알려지지만 한반도 일본 만주죠. 만주를 하나로 통합을 시키는 거야. 네, 그래갖고 한반도 내에서 이렇게 보면 남쪽 지역은 주로 이제 쌀농사, 경공업 이렇게 있고요. 북쪽 지역은 주로 이제 전쟁에 직접 필요한 중화공업 이렇게 하죠. 그래서 대개 보면 이런 식으로 일본에서 부품을 생산하면 여기에서 이제 여기 들어와서 조립공업을 조립을 해서 저쪽 이제 만주를 거쳐 갖고 그 중일 전쟁 중국 본토든지 운반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거 보시면 돼요.
자, 남면 부여 정책. 그래서 이제 요때 일본 방적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했다. 그래서 보호무역주의로 원료 공급 부족을 대비해서 남면 부여 정책을 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남부 지방에 면화를 재배하고 북부에는 명양, 양을 사육을 했다. 이렇게 해서 그 당시 값싼 원료 공급지로 삼으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잠깐 이제 한번 보면 그 880번을 잠깐 읽어볼게요. 조선총독부는 이른바 남면 부양정책을 실시해서 강제로 남부지방의 농민들의 면화를 재배를 북부지방의 그 사람들의 양을 기르도록 했다 했죠. 그래서 이제 있고 이는 그 세계 경제 공황 뒤 선진 자본주의 국가로부터 보호무역주의로 원료 공급이 부족할 걸 대비해서 일본 방직업자, 방직이라는 것은 그 방적은 실을 뽑는 거죠. 방직은 좁은 범위에서는 실을 뽑는 것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옷을 만드는 것이고 실 뽑는 공정까지 다 또 넓은 범위에서 포함되는 거야. 예. 자, 하여튼 이런 것을 보호하는 정책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좀 양인데 이거 면양이라고 해놨네. 예, 이걸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뒤에 넘어가서 그 다음에 전쟁 필요하기 위해서는 강업이나 중화학 같은 거 필요하죠. 그래서 그 당시 강업이나 중화학 공업을 육성을 했다. 일본과 조선을 하나 묶어서 이렇게 이제 엠블록을 만들어서 일본은 이제 뭐냐면 정공업, 정밀공업 그래서 부품 같은 것들, 핵심 공업 이런 것도 만들고 그걸 조립 가공한 건 조선에서 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통해서 또 식민지 경제 체제를 마련하고 그 한국 농촌의 가인구를 또 수용하는 그런 정책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3, 40년대부터 이제 독점자본, 일본 독점자본이 본격적으로 진출했고, 그리고 또 일본의 독점자본이 뭐냐면 원화에 진출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일본의 공장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있어요. 일본의 공장법에는 노동자들에게 최소 임금을 주고 최저 임금을 주고 여러 가지 뭐 노동 조건이나 이런 개선 내용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선에는 그게 적용되지 않으니까 어, 이 저임금, 그러니까 조선의 저임금을 바탕으로 풍부한 노동력을 수탈하기 위해서 독점자본들이 많이 진출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일어나냐면 이런 공업적인 파행적 발전이나 지역적 편중성. 그래서 예를 들어 그 북한 지역 함경도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중화공업 같은 게 발달됐고 반면에 그 한반도 남쪽 지역에는 뭐 그 공장을 찾아보기 힘들고 주 쌀농사 위주였고 경공업 정도만 이렇게 있고 예. 그리고 중화공업이 발달됐다고 해도 일본에서 부품이나 이런 것들이 다 오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조립 가공만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뭐 만들지를 못해. 그래서 이런 등등 해가지고 이게 이제 파행적 운영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강복 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되게 이제 큰 타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그 중화공업단지는 다 어디에 있어요? 북한에 있죠. 그래서 북한이 공업 생산이 되게 높은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이 없었고 전력도 북한이 이제 받았다가 북한 받다가 북한이 끊어놓죠 나중에. 그러니까 큰 경제적 타격을 받은 거야. 예. 그래서 뭐 김일성이 뭐 경제를 잘 이끈 게 아니라 원래 기반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 놨던 거예요. 예. 그렇게 잘 만들어 놨는데 이제 김씨 부자들이 세습하면서 아주 망쳐놨죠 그냥. 예. 자, 민족 자본들은 대부분 영세 자본화로 이제 해갖고 있고요. 강상 개발 같은 게 있는데 이 강상 개발은 좀 눈여보게 금강이 1930년대에 있었어요. 이게 근데 나중에는 금강보다는 철이나 뭐 석탄 이런 것들이 필요했어. 왜냐면 이때는 아직까지는 그렇다고 해도 미국의 어떤 경제 봉쇄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을 이제 해가지고 물건을 사들일 수 있었죠. 세계 시장을 통해서 무역을 통해서. 근데 나중에 전쟁기 때는 금이 소용없는 거야. 금이 많아봤자 뭐겠어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물건을 만들 수 있는 철이라든지, 그 다음에 동력원, 석탄, 이런 것들을 이제 뭐냐면 많이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 금강 개발해갖고 많은 이득을 챙긴 사람도 있어요. 조선 사람 중에.
그래갖고 그때 이제 금강 개발 잘해갖고 방실가가 조선일보를 샀잖아요. 예. 자, 뭐 이렇게 이제 있다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885번 한번 읽어볼게요. 1937년 중일전쟁이 일으킨 일제는 공업 부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주요 산업 통제법을 조선에 적용하는 쪽으로 정책을 바뀌었다. 자, 이대에서 일본의 독점 자본은 조선 총독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군수 산업에 집중적으로 진출하여 이들 산업에 기형적으로 팽창시켰다. 자, 이 시기의 군수 산업은 주로 어느 지역, 북부 지역에 집중 배치시켰죠. 그래서 1938년 무역에는 공업 생산량이 농업 생산보다 많아질 정도로 공업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소비재 생산은 크게 줄어들었다. 자, 일제에 의한 식민지 공업화 결과 그 공업 발전의 지역적 편차는 물론이고 농업, 공업, 광공업과 중공업 사이의 산업 간의 불균형이 깊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요. 자, 한국사 능력 검증 시험을 볼게요. 자, 1번 문제 보죠. 다음 사항들이 초래한 결과와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되게 못하네요. 예. 자, 확인하기 위한 탐구 활동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자, 일본의 독점 자본은 조선 총독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조선 북부 지방의 대상으로 군수 사업에 집중적으로 진출했고요. 조선 총독부는 남명 분양 정책을 실시해서 남부 지방의 농민에게 면화 재배를, 북부 지방의 농민에게는 양을 기르도록 강요했다. 자, 이게 이제 그 1930년대 내용이죠. 그래서 이 결과 이제 남북 간의 어떤 공업 발전의 어떤 지역적 편차가 이제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탐구활동과 관련되니까 소비재 생산의 추이에 대해서 소비재 생산의 추이를 알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중화공업이 이제 뭐냐 발달되면서 상대적으로 소비재 공업은 쇠퇴했잖아. 그러니까 산업 간의 불균형 형성이 있었죠. 지역 간의 불균형 형성뿐만 아니라 그래서 니은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공업과 중공업 간의 어떤 불균형 형성. 예. 그다음 일제 강점기 공업 생산량과 농업 생산의 변화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죠. 왜냐 아까 좀 읽은 것처럼 이때 일제 말기에 들어가면 우리가 정통적인 농업 사회였잖아요. 근데 일본이 중화학공업을 이제 투자하다 보니까 군수공업을 투자하다 보니까 공업 생산량이 농업 생산이 올라가게 돼. 좀 기형적인 거죠. 예. 그다음에 토지 사업 전후 조사 사업 토지 이용 방식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자. 요거는 이제 1930년대 40년대보다는 1910년대에 맞겠죠. 그래서 기은, 니은, 디귿, 리을 답이 4번이죠. 자, 그날 자원 약탈해 갖고 이제 등등 있는데 뭐 우리나라 농산물 강물 같은 것들 이제 수탈하고 통제를 하고 산미증식 계획을 제기했는데 요때 산미증식 계획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산미증식 계획과 달라요. 이거는 중일 전쟁 이후에 쌀 생산량을 해서 군수품 그러니까 쌀 생산해서 군인들에게 군량미로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전시야의 노동력 자재 부족을 실패했다. 네. 그리고 이제 식량 배급이나 미국 공출 제도가 있죠. 미국 공출 제도는 뭐냐면 그날 쌀이 부족하니까 그 당시 농가의 값상가로 시장가격 낮은 가격으로 정부가 그냥 사들이는 거야. 강제로. 그리고 이거를 이제 똑같이 나눠주는 게 공출 제도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뭐 조선식량 관리령을 통해서 조선식량 관리영단을 설립해서 주요 식량을 전부 통제를 했다. 그리고 이제 공업 부분에서는 중일전쟁 이후에 전시 동원체제 전환을 하면서 이때 중일전쟁 때 필요한 물자 인력 수탈을 강화시키는 과정에서 나왔고요. 주로 군수품 공업과 군수산업 강화 쪽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중요한 법이 뭐냐면 주요 산업 통제법이라는 게 있어요. 일본에서 실시한 법인데 이것이 이제 조선까지 학대 적용됐죠. 거대 독점 자본을 유도해서 조선과 공업 같은 중공업 발달시키는 의도에서 한 거야. 그래서 정부가 산업 계획을 직접 만들어서 어떤 그 기업의 산업의 투자를 조절해 주는 거야. 예, 이런 식으로. 이거 많이 했죠, 우리나라. 예, 저 1970년대, 80년대 많이 했잖아. 그래갖고 박정희라든지 뭐 전두환이 집권할 때
그러니까 불러서 이제 재벌 총재들 불러갖고 너는 이제 반도체 해라. 너는 삼성 해라. 그리고 너가 가지고 있는 걸 교환해라. 사업체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주요 사업 통제법이야.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또 공업 종합력을 내서 물자동과 국가주도의 군수 중화 공업 발달에 따른 소비재 생산 부력에 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임금 인식 조치형에서 임금 동결 이런 것들을 했다. 자, 이런 제도들은 다 일본이 본토에서 실시했던 걸 다 우리나라 적용했던 법들이에요. 예. 그 중에 이제 요것만 읽어볼게요. 주요 산업 통제법만. 자, 이건 원래 일본에서 실시한 법이었지만 조선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공업을 군사적으로 재편하기 위해서 실시했으며 기업 시설과 생산 설비 확장 시에 당국의 허가를 받게 하였고 이를 통해서 일본의 거대 독점 자본을 조선에 끌어들여 전쟁 수행에 필요한 중공업을 발달시키고자 했다. 따라서 1930년 초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일제의 거대 독점 자본에 침투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강제동원에 대한 인적 스타 작업 해갖고 이제 쭉 나와 있는데, 뭐, 여기 보면, 처음엔 지원 병력을 내갖고 1938년에 했지만, 이제는 이게 뭐죠? 징병제가 바뀌었죠. 그래서 20만이 징병제에서 나갔고요. 심지어는 이제 학도 지원 병제를 1933년에 실시해서 조선인 전문학교나 대학교 학생들 전쟁터로 내모았다. 이렇게 있죠. 그다음에 국가총동법은 좀 외워두세요. 이 법은 원래 일본에서 실시한 법이었는데 이게 조선 내 적용됐죠. 그래서 인적 물적 자원을 효과시키기 위해서 이제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국민정신 총동원 조선혁명도 이 국민정신 총동원 일본 내 조직이었는데 지방 조선혁명의 분점을 낸 거야. 그 안에 또 지방연맹도 있고 직장연맹 두 가지 조직이 있었죠. 요게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을 거야. 요게 조직과 관련돼 갖고 한번 나왔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국민징용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전쟁에 필요한 인력들 있죠. 군수공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쟁할 때 이제 물자나 이런 것들 날려주는 사람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들을 했고 그 다음에 여자 정신대 근무령인데 우리가 정신대 위안부만 생각하는데 위안부는 정신대 일종이에요. 상당수는 뭐냐 공장에 끌려갔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많은 여자분들이 그 당시 수십 명의 강제 동원됐고 그 중에 일부가 이제 위안부로서의 성적 놀이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국사 능력검증 시험을 볼게요. 한국사 능력검증 시험이 이게 이제 있는데 잠깐 이거 하나만 풀면 되겠네요. 예. 다음 자를 시대의 수는 옳게 배열한 것은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여기 이제 토지 소유자는 조선총독부가 정하는 기간 안에 주소, 시명, 명칭, 그다음에 소유지, 소재, 지목, 자본호, 뭐 사포 이런 건데 자 이런 것들은 토지 조사 사업을 얘기한 거 10년대 얘기한 건데 자 나는 보면 이제 앞으로 어떤 큰 사태가 닥쳤을 때 가령 중국 대륙의 작전군에게 일본 내지의 해상 수송이 끊기더라도 조선의 10만 호 이걸 보충할 수 있을 정도로 군수 공업 육성을 위한 조선 산업 분야를 다각시켜야 한다. 여기 이제 이거는 병창 기자 정책이죠. 30년대. 그다음에 다는 일본에서 쌀 소비는 연간 6,500만 선이다. 일본 내 생산고는 5,800만 선이 넘지 못한다 등등 했는데 이거는 20년대죠. 뭐 쉽죠? 그래갖고 10년 가다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돼요. 2번. 자,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일제강점기 경제평가에서 이제 두 가지 관점이 있죠. 식민지 개발론, 식민지 근대화론과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식민지 수탈론 이렇게 있는데 식민지 근대화론은 이제 주로 경제사학자들이 제시했던 거죠. 그래서
그 해방 전후사 재인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다 이제 주장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일본이 나름대로 뭐 약탈도 했지만 근대적인 어떤 근대적 요소도 있다. 그래서 일본 식민지 시대 때 조선을 군대가 크게 기여했다. 뭐 그래서 우리가 듣기로는 이제 분노감을 치솟는 그런 내용을 이제 적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이 1960년대 고도 개발을 이제 하는 바탕이 되었다. 그런 논리고요. 일베드의 논리죠. 거의 대부분. 음. 이거는 이제 역사학계 논리가 아니라 경제사학자들이 주장하는 거야. 얘네들이 식민지 수탈은 역사학계에 대해서 이제 조선국의 생산력 증대도 자본주의 맹화를 보냈는데 일본의 수탈 때문에 근대성이 왜곡됐고 그것이 해방의 외국 자본과 재벌 자본의 지배에 바탕했다. 그 식민지 시대를 이제 별로 안 좋게 보는 그런 관점이에요. 예, 그래서 대개만 교과서는 뭐 이런 식민지 수탈론에 입각해서 쓰죠. 근데 요거는 물어보기가 좀 그럴 것 같아. 교과서에 그와 관련된 관점들 소개한 건 있긴 있는데 최근에 문제가 이렇게 보는 어떤 관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는 별로 요즘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이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이거는 이건 뭐 최근에 뭐 식민지성 근대론 해가지고 어 그래서 이제 뭐 나름대로 근대화가 됐다. 그래갖고 이제 요 내용들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도 그냥.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뭘 살펴봤냐면 어 일제가 우리나라를 어떻게 통치했는가 그걸 이제 살펴본 거야. 예. 그러면 요 다음 장에 이제 뭐냐면 민족 운동과 관련된 일제 정화가 민족 운동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 거예요. 그래서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쭉 해갖고 어떻게 저항했는가 이런 내용도 있는데 요거는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할게요. 예.